장례식장엔 조용한 바람만이 지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끝내 오지 않았고 남편은 제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상주 리본을 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한 채 병원으로 뛰어가면서도 남편에게 말하면 당연히 함께 와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힘들겠네.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예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의 사연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속 주인공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사연 속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가정이었지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하루하루 아이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별 탈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도련님 밥상부터 차려야 했고 어머님은 늘 저를 보고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게 여자 팔자고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게 위로가 되어준 건 친정 엄마였습니다. 시댁에서 서러운 일 있어도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투정 한번 부리면 금방 풀리곤 했지요. 엄마는 제게 늘 말하셨습니다. 너는 착해서 복 받을 거야. 그런 마음 잃지 말고 살아. 그 말 하나에 저는 다시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며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동생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의식이 없어. 빨리 와서 엄마 손 좀 잡아줘. 그때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잠도 부족했지만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한 번만 같이 가줄래? 당신 얼굴이라도 보면 기운 나실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괜히 가서 부담 주는 거 싫어.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가족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었지요. 엄마는 늘 건강하셨습니다. 바느질도 꼼꼼히 하셨고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정성이 가득한 분이셨지요. 그런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끝낸 뒤 싱크대 앞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동생 이름을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동생의 첫 마디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국도 끄지 못한 채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에선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울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식이 없어 심장 쪽도 안 좋대. 지금 의사 선생님이 말도 조심스럽게 하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직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엄마가 제 손 한 번 못 잡고 가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한 번만 같이 가줄래요? 내가 엄마한테 당신이랑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면 힘나실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바빠. 회의도 있고 회식도 있고 괜히 간다고 뭐 달라져? 부담만 드리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설명도 했고 엄마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말도 했는데 남편에게는 아무 감정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 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엄마 병문안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얼굴이라도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아프시다니 안 됐네. 근데 요즘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고 병원은 괜히 더 불편해. 난 마음으로 위로할게. 말로라도 충분하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저는 혼자라도 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길 바랄 거라 믿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안에서 엄마의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제가 흘린 눈물만 침대 위로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 되시죠?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귓가에 그 말이 맴도는 동안 제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병원에 붙박이처럼 있으면서 엄마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집안 살림을 돌보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낮에는 병실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 숙제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래도 엄마가 깨어나실 수만 있다면 이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함께하던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주말엔 병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같이 가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병원은 좀 그렇지 않아? 병원 분위기도 안 좋고 괜히 무거운데 데리고 가봤자 애들만 불편하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고 왠지 모르게 그 말 속에 당신 엄마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야라는 냉담한 뉘앙스가 숨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번엔 마음을 바꾸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며느라 사돈이 위중하시다니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가겠니? 사돈댁 식구들이 우리 오면 편하겠니? 서로 조심하는 게 도리야. 그게 예의고.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의라는 단어 뒤에 무관심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에서 동생과 조카들, 이웃분들이 하루라도 병문안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었지요. 저녁 무렵 엄마는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겨우 눈을 뜨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입모양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겐 세상의 모든 말을 듣는 것처럼 울컥한 순간이었고, 그보다도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깨어나더라도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곁에서 많은 말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엄마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중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그 곁을 지켜주는 게 가족 아닌가? 하지만 지금의 제 현실은 그런 정의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고 간호사의 발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심박 수치는 점점 느려졌고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마지막 인사 준비를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던 동생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덮여있던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속삭였지만 엄마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병상에서 오래 간호하다가 떠나보내기도 한다지만 엄마는 너무 급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장례식은 정신없이 준비됐습니다. 동생과 제가 상복을 입고 멀리 있는 외삼촌들께 연락을 드리며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인 전날이니까 오늘은 꼭 와줘요. 아이들이랑 같이 조문 오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기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엔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입구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외삼촌 댁분들이, 엄마 친구분들이, 이웃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조문해 주셨습니다. 한 분, 두 분 다녀가실 때마다 저는 인사를 하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하는 쓰디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시댁 쪽은 안 오시나 봐요? 장모님 장례에 사위 쪽 인사가 한 명도 없다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설명도 지금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조문실에 앉아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꺼질까봐 손바닥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쓸쓸한 이별밖에 안겨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그 따뜻한 말이 그날 이후 저에게는 너무도 낯선 말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장례는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고 조문실의 국화향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단 한숨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멍했고 이제는 눈물도 고갈된 것처럼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엄마도 이제 편히 가실 수 있게 해드리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시댁 쪽 사람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작은아버님, 도련님, 형님.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발인을 하루 앞둔 날인데도 그 누구도 안부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장례식장에서 종일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느 틈엔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근처 술집에 가서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 중이란 사실이 이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찮은 일이었을까요? 입관식을 앞두고 장례 지도사가 상주 리본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상주 리본이 구겨져 있던 걸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곱게 다시 펴서 매만져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그 리본을 떼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언니 왜 그래? 동생이 놀란 듯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고요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뒤를 따라 나섰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엄마의 영정이 아직도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너 자신을 지켜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식구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날 상주 리본과 함께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친정의 낡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집의 창문은 오랜만에 열려 먼지 섞인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앉아있던 작은 방 안 묵은 내음 사이로 희미하게 그분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낼 거예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엄마 마음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 남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들어오지 그래. 당신 애들 학교도 있고 자꾸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 말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만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 내내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현실적인 문제만 들이밀고 있었지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요. 아이들도 여기서 조금만 쉬다 가게 해주세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조리도구, 메모지에 적힌 반찬 레시피, 병원 진료 카드까지 하나하나 꺼내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이 엄마의 삶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위해주며 살아왔던 인생. 그런데 마지막엔 그 따뜻함을 기억해줄 이들이 너무도 적었던 인생. 그리고 그 옆에 제 삶이 겹쳐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가족들. 제가 아플 땐 당연하듯 외면하고 슬플 땐 감정적이지 말라는 말로 덮으려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은 데우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고 밥은 소박했지만 모처럼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집이 낡았지만 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족이라 믿고 지켜온 집은 결국 나 혼자만의 환상이었고 진짜 내 편은 내가 따뜻하게 기억하는 이 작은 집에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엄마의 사진 앞에 촛불을 하나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저도 저 자신을 먼저 돌보며 살게요. 그동안 너무 외롭게 해서 죄송했어요. 그 인사를 끝으로 저는 마음속 문을 하나 조용히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었고 당장 거처를 정리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익숙한 공기 대신 묘한 낯설미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살고는 있지만 정이 묻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지요.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의 공백이나 제가 느꼈던 슬픔과 고통에 대한 말은 단 한 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옷까지 몇 개만 챙겨온 작은 여행 가방이 방 한켠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반찬을 먹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꺾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하루하루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첫 마디는 의외로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그 걱정은 피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다 지난 일이고 사돈도 편히 가셨으니 이제 며느리 역할에 충실해야지. 우리 도련님 이번에 결혼 얘기 나오는데 함께 자리도 좀 만들어야 하고.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내내 단 한 번의 연락도 조문도 없던 사람이 지금은 마치 모든 게 정리된 줄 아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 자리는 힘들 것 같아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생신 모임, 제사 준비, 친척 안부까지 모든 것이 예전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에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가장 무난한 핑계를 댄 채 조용히 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피곤하지? 뭐, 그래도 애들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이 제게 마지막 일침처럼 다가왔습니다. 애들만 잘 챙기면 되는 거라면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 집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내 감정과 아픔은 도대체 어디로 갔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 권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저의 두 번째 삶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날부터 저는 이미 이 결혼과 이 집에서 천천히 떠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혼자 집에 남아 빨래를 널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TV를 켜보기도 했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아무도 없는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제 안에는 단 한 번도 위로라는 것이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시댁은 장례조차 잊은 듯 자신들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그 사이 제 마음 한가운데는 텅 빈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둘씩 생각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이 집에, 이 가족에, 이 결혼에 나는 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걸까? 그 물음에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수록 저는 점점 더 떠나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옷더미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소리를 내며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다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빠져도 된다. 글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가까운 곳의 작은 반찬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적어두었던 반찬 레시피를 하나하나 따라 만들어 보며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TV만 보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의 약속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끝내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걸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정직하게 꽂힌 책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이 차분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제 가족이 슬플 때 그 사람은 옆에 없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기한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종이 몇 장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얼얼해질 정도로 긴장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식탁 위에 그 서류를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표정이 굳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말없이 물을 따랐고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선택 같은 건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이었으면 엄마가 돌아가셨던 날 당신을 떠났을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조용히 넘긴 줄 알았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조용히 있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그 생각. 그 무심함이 이 결혼을 끝내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고통에 눈 돌렸던 그 순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조용함을 당신은 편안함이라 착각했겠지만 난 매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은 생각 안 해? 우리 둘이 갈라지면 애들이 상처받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는 길은 억지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이들 앞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서류는 서랍 속에 조용히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문을 내 손으로 닫는 과정이니까요.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은 뒤부터 저는 눈을 뜨면 달라진 아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이들이 잠든 조용한 부엌에 형광등 불을 켜고 마른 다시마를 꺼냅니다. 물에 불려 국물을 내고 멸치와 볶은깨, 진간장, 마늘을 차례로 넣어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나갑니다. 엄마가 생전에 남겨두었던 낡은 레시피 노트가 주방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묵은 손때와 얼룩이 배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모든 반찬의 기본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마늘은 한 번 찧어서 볶기 전에 넣을 것, 들기름은 간장보다 마지막에 넣을 것,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세상에 없는 엄마의 손끝이었고 제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작은 기술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먹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다 보니 양이 제법 많았습니다. 동네 아는 분에게 몇 가지를 나눠드렸더니 뜻밖에도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그 멸치볶음 어쩜 그렇게 맛있게 했어요? 우리 집 애들도 손으로 퍼먹었어요. 혹시 따로 주문 받을 생각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가 맛있다고 하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주는 그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책에 다시 적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 이후 하루에 2시간씩 새벽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포장도 하고 동네 슈퍼에도 몇 통씩 가져다 놓았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이웃들 사이에 정갈하고 따뜻한 반찬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새벽마다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무관심보다 더 큰 작은 감사의 한마디가 제게는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엄마, 이 반찬 오늘은 어디 나가요? 내 친구 엄마가 이거 주문하고 싶대요. 하면서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혼자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자신감은 제가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는 여전히 부엌 책꽂이에 놓여 있고 그 옆에 제가 새로 만든 노트 한 권이 놓였습니다. 거기엔 반찬 이름과 함께 그날그날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울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고백들이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불 앞에서 뒤척이는 프라이팬 소리, 김이 오르는 뚝배기, 조심스레 뚜껑을 덮는 손끝의 힘. 이제는 익숙해진 새벽 반찬 만들기였지만 매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날은 고들빼기 무침이 잘 버무려졌고 볶음김치는 유독 색이 곱게 나왔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따로 챙겨놓고 납품용 용기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 이웃들이 하나둘 오며 웃으며 인사합니다. 은희 씨, 오늘도 고생 많아요. 멸치볶음 하나만 더 있어요? 그 인사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바로 꺼내드릴게요. 그러던 찰나 가게 밖에서 낯익지만 오래된 실루엣이 유리문 너머에 멈춰 섰습니다. 하얗게 센 단발머리, 묵직한 베이지 코트,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가만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얼어붙은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와서 왜일까 하는 짧은 의문 하나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시선을 피했고 그저 창밖에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가게 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반찬 냄새로 가득 찼고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분 아시는 분이에요? 가게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시던 분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더는 묻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묵묵히 남은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잘 익은 열무김치와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오늘 반찬 최고야라며 숟가락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버린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 문을 두드리지 않은 그녀에게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건 원망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평온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이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고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부엌 식탁에 앉아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순간 가게 앞에 섰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났을까,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혼자서 수십 번 마음을 뒤집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질문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고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상처 입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둘 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자는 동안도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큰아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잠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내 전부야.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은 지금 우리 식탁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슬픔이 먼저 밀려왔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가 웃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웃음 안에 엄마라면 분명 나를 칭찬해 주셨을 거야 하는 따뜻한 확신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엄마 앞에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장조림이 진짜 잘 됐어요. 내일은 열무김치 해볼까 해요. 이제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 꽤 잘 살고 있어요.
촛불이 살랑거렸고 마치 엄마가 고개 끄덕이며 그래, 잘했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공책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놓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가정이 아니라 제 안에 나라는 존재였다는 것을요. 그 존재를 지켜낸 지금, 비로소 저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